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94페이지 깊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 강의 때 제척 사유를 배웠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제척됩니다. 따라서 법관은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달리 만약에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재판에 참여했으면 어떡할 거냐? 아니면 법에서는 규정이 없지만 별도로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또는 변호인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기피라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기피 사유인데 일단 제척 사유는 다 뭐가 돼요? 기피 사유가 돼요. 그래서 1번 법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외에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염려가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뭐가 되는 거죠?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공정한 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되고요. 그 의혹을 갖는 것이 뭐죠? 합리적이고 만약에 객관적이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주관적 사유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죠? 객관적 사유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상이 더럽다. 그죠? 나는 뭐 여자 판사한테 판결 받겠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기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3번 이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지금 뭐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의해서 기피 사유로 인정됐던 사유들이니까 뭐 딸딸딸 외울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A번 법관이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눈살을 찌푸리는 게 기자들이 법관에게 이렇게 마이크 디미는 것이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 여러분들 뭐 검사나 수사관이 이렇게 뭐 기자가 질문하니까 유죄를 확신합니다. 이런 건 가끔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법관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법관이 재판이 진행된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다가 그 자식은 나쁜 놈이다. 유죄가 맞다라고 발표했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되는 것이죠. B번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경우 자, 법관은요 중립적인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인 거죠. 언제까지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데 그 전에 야마 네가 범죄자 맞은 자식아 나쁜 놈아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뭐죠?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죠. 매우 모욕적이죠. 그죠?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젊은 판사가 어르신한테 뭐 험한 말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번 법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경우 자, 피고인은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검사나 변호사나 또는 법 판사의 심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판사가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도 뭐가 되죠?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를 세웠는데 어떤 미친놈이 차를 주차하면서 제 차를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미친놈하고 대판 싸웠단 말이죠. 대판 싸우고 나서 이런 나쁜 새끼는 두고 보자 하고 나서 시시끄러고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법관 판사예요. 그래서 판사대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삐씩삐씩 웃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에게 공평한 판단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따라 D번 법관이 피고인 또는 그 피해자와 친구 또는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이때도 뭐가 됩니까?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도 친구도 들어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법적인 친족은 아닌데 뭐예요? 친구예요. 아주 불알 친구예요. 친해요. 이런 경우에도 친족 못지않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총 5가지를 나열하는데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결국 맞히기 위해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될 텐데 A번 법관의 종교 이런 건 기피 사유 아니죠. 저는 뭐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만이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이슬람교를 믿는 분이다. 그런 건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뭐 세계관, 정치적 신념,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건 명백히 뭐가 아닙니까? 기피 사유가 아닌 거죠. 그 다음 B번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송지휘권 행사죠. 다시 말하면 재판장으로서 소송지휘권 행사하게 되면 피고나 또는 검사나 변호사가 기분이 들어질 수 있죠. 그래도 이것이 권한 내의 행위라면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피고인의 증언에 대해서 뭐 쓰잘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지연시키길래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피고 증언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지휘권 행사 내라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법관과 변호인의 친소 관계 해가지고 이런 말 있죠.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어요. 자, 이런 거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관이 뭐죠? 싸가지 없게 뭐죠?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도 이것은 뭐죠? 기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피고인이 자꾸 늦어요. 늦고 자꾸 안 나와. 그래도 재판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 시간에 꼭 참석해라, 출석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도 당연히 뭐죠?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웃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자 피고인이 지금 소송 기록을 열람하려고 해요. 근데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판사가 뭐라 했냐면 직접 하지 마시고 국선 변호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기분 나빠가지고 기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죠? 기피 신청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F번 해가지고 소송 이성 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소송을 증언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사항의 미제출 이유로 증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죠. 기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기피 신청 절차입니다. 첫째, 신청권자 누가 하느냐?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판은 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과 검사, 피고. 근데 법원,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타방 상대방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거고요. 물론 2번 변호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변호인의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를 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피고인이 나 기피 신청권 안 하겠다 포기한다면 변호인도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피 신청의 대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의부예요. 그래서 갑과 을과 병 세 분이 판사란 말이죠. 그러면 요 세 분 판사 중에서 병을 기피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을도 기피하겠다. 갑을병도 기피하겠다. 법관, 갑을병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요 갑을병이 구성하고 있는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는 기피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을병 판사가 나에게 불공정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판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신들 그 재판부 전체가 나한테 불공정하니까 기피 신청하겠다.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법관 전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법관들이, 다른 판사들이 재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재판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보통 우리가 대법원 판결은요, 대법관 세 분이 구성되어 있는 부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가 재판부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세 분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결을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기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석을 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법원 합의체라고 하고요. 그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기피 신청의 방법입니다. 일단 신청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만약에 기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합의법원의 합의부의 법관이라면 그 소속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법원이라는 것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그 합의부 단독 판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속 법원에 신청한다는 말은 이거죠. 지금 가불병 세 분이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싶으면 요 합의부에다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독 판사예요. 또는 수명 법관이에요. 또는 수탁 판사예요. 그러면 법관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피를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요? 요 분한테 기피 신청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를 판단할 당의 법관에게 기피 신청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왜 기피하는지 기피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 해가지고 3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반드시 소명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피 신청식인데 언제까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일단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판결 시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핵심 판례는 뭐겠습니까? 판결 시까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기피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기피 신청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가불병이 지금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픽을 누구로 할까요? K를 할까요? K가 요 병이라는 분이 지금 병이라는 분이 재판에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저분을 기피합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가불이 간이 기각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가불병 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판사가 딱 보니까 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것이 명백해요. 또는 이 사람은 기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목적 명백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법원은 결정으로서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K가 법정에서 구두로 병이 싫습니다. 기피 신청합니다. 라고 했더니 법관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된다면 기각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적법 기각 사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피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K 피고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Y라는 방청객이 아버지가 기피 신청합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기피 신청한 거니까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기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적법 기각인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피 신청하면서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뭐 해야 돼요? 명백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요 이렇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뭐 주저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3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뭐 하는 거죠?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하다면 재판부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간이 기각 결정이고요. 만약에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또는 기피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는다면 뭐죠? 그것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명백한 소송지연의 목적. 그럼 뭐예요? 기피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의견서의 제출입니다. 자, 만약에 위에서 말한 간이 기각 결정 사유나 적법 기각 사유라면 기각하면 되는 거죠. 특히 간이 기각 사유라면 바로 기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유는 아니에요. 소송 지연의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4번 해가지고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뭘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를 기피 신청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서를 뭐 하게 돼요? 제출하게 되고요. 5번째, 이러한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결국은 간이 기각 결정을 제외하고는 재판 절차가 뭐가 되는 거죠? 정지하게 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요. 기피 신청이 있어요. 만약에 간이 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라면 그때는 뭐죠? 재판을 뭘 해야 돼요? 정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급속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피 신청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소송을 어떻게 해요?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정지하여야 하는 소송 진행이 뭐냐? 본원의 소상 절차를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실체 재판에 도달할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원의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면 실체 재판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절차나 아니면 다 재판 과정이 끝나가지고 뭣밖에 안 남았냐면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굳이 소송 진행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하게 되면 심리를 통해서 유무죄 관계를 확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무죄가 확정이 되면 무엇을요? 형량을 정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게 돼요?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기피 신청이 있으면 정지될 것은 요 절차라는 거죠. 만약에 이미 이런 절차가 다 이미 끝났다면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이 선고만 남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급속을 요하는 것이 뭐냐? 자, 증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안 하면 내일은 그 증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사기에 임박했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그분한테 증언 전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기피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정지한다면 그분한테 내일 돌아가지 마시고 일주일 이후에 돌아가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는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판례는 특별히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피고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가만 보니까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되면 이 양반이 내일 모레 뭐죠? 구속기간이 끝나죠 뭐죠? 석방될 예정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도 뭘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죠. 맨 밑에 있는 핵심 판례가 바로 그런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우측에. 자, 이런 기피 신청이 있으면 어디서 결정하느냐? 기피당한 법관이 있는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건 2번 기피당한 법관은 뭐죠?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그분을 뺀 다른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법원에 판사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번 어디서 하냐면 직근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법원이라면 가장 가까운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자, 기피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다만 기피 신청당한 법관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법관을 제외했더니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다면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기피 효과입니다. 만약에 인용 결정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그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빠지고요. 새로운 법관이 재배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피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항소 이유가 되고요. 또는 상고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이제 회피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법관 스스로 나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회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죠? 안 하겠다 회피해야 되고요. 재척 사유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재판을 공정하게 못할 것 같다를 판단한다면 스스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회피라고 하고요. 2번 절차는 소속법원의 서면으로 하게 되고요.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뭐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건 이 회피는 뭐 할고 말 건지 누가요? 법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도 없고요. 상소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재척 기피 회피예요. 자, 일단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법관들이겠죠. 근데 법관 외에도 뭐 서기관,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뭐 법원주사보 또는 뭐죠? 감정인 또는 통역인 이런 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분에 대해서도 재척이나 기피나 회피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 서기관 등과 또는 통역인에게도 요 재척 기피 회피제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뭐죠?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채척될 수도 있고 기피 신청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와요. 이게 판례인데 두 가지 다 판례다 뭐냐면 통역인입니다. 자, 통역인이 만약에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범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뭐죠?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말하는 시민이 많으려나? 아무튼 일본인이 누구를 위해서요? 통역인을 위해서 증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통역인이 피해자의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통역해 줄 거라는 보장이 솔직히 없죠.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이 통역인을 통한 증언이 증거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을 통해서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그 증언을 가지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여기서는 뭐죠? 저 범죄 안 찔렀습니다. 그런데 통역은 뭐죠? 범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또 통역인인데 이 통역인이 누구냐면은 피해자와 이런 거죠. 일본인이고 통역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역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배우자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재척 사유가 되겠죠. 근데 통역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예요. 그러면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이것도 재척 사유라고 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람은 민법적으로 뭐는 아니라는 거죠. 친족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재척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판례가 재척 사유가 아니라는 말은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재척 사유는 아니지만 요 사실은 관계에 있다는 이유가 뭐는 될 수 있어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항부터 이제 법원의 관할이 나오는데, 요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막 뭐 정신 없게 되는데, 다음 강의 때 법원의 관할 들어갈 건데요. 일단 쭉 들으세요. 쭉 들으시고 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때 정리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